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이슈들을 법률적인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이슈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전혜연 평론가님 자리해왔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평론가님, 사실 저는 오늘 평론가님 오시면은 피곤해 보이시지 않을까 했어요. 왜냐하면 어제 선거 방송 캐치하고 주무시느라 피곤해 보이지 않으실까 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화사하시고 쨍쨍하신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실 피곤한 걸 숨기고 있는 건데. 그렇죠. 어제 피곤하셨죠. 그리고 오늘 이제 사실 아침에 방송이 이미 두 개 네. 있었고요. 어머. 이번 선거가 사실은 뭐 구청장 선거죠. 네. 판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정치적 관심도 높았고 저도 취재 현장에 한 3-4번 정도 취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오늘도 여전히 짱짱하신 평론가님과 함께 다양한 소식들 함께 나눠볼 건데요.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는지 우선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는 법률 토크입니다. 미니 총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민주당 압승, 2028 대입 개편안 발표, 기대와 우려 교차, 세계 곳곳에서 비만년 열풍까지 오늘 정말 다양하고 중요한 소식들 빼곡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평론가님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빨리 시작해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이슈토크 첫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슈는 미니 총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민주당 압승입니다. 지금까지 이보다 치열한 구청장 선거가 있었나, 보궐선거가 있었나 싶어요. 여론의 집중, 어떤 조명까지도 받았었거든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어제 치러졌습니다. 당선자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규훈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요. 그야말로 사실 압승이었습니다. 평론가님, 보궐선거 확정부터 유세 현장 또 투표까지 이 과정 다 함께 지켜보셨는데 정리 부탁드릴게요. 전 사실 이렇게 구청장 보궐선거가 이렇게 크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지만 국민의힘에서도 지도부가 총출동하고 민주당에서도 지도부가 총출동하고 특히 전국에서 지역위원장들까지 올라온 구청장 선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죠. 그 이유는 내년 총선을 6개월 정도 앞두고 이번 선거가 수도권 민심이 어떤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봤는데 뭐 재밌는 유세 현장 장면도 많이 보기도 했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다면은 요즘은 이제 정치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현장에 많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일부 유튜버 분들이 좀 너무 이제 과도하게 취재를 하시느라고 네. 하면서 지지자들과 마찰을 빚을 뻔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좀 비껴나고 했었는데 네. 사실 시민들이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지지하는 정당이나 지지하는 후보자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비난하거나 네. 공격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선거가 너무 과열돼서 나오는 이런 현상은 우리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평론가, 사실 이 강서구청장 자리가 원래 전통적으로는 민주당이 강세였던 어떻게 정치적인 텃밭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었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국민의힘이 당선이 되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다시 또 민주당에서 탈환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득표율 차이수가 꽤 났어요.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10%, 15%포인트 차이가 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데 숫자부터 말씀드리면 17.15%포인트가 차이가 났습니다. 민주당 진교훈 당선자의 득표율 56.52%, 과반을 넘긴 데다가 자,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39.37%, 제가 말씀드렸듯이 17%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냥 승리가 아니라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압승이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막바지에도 국민의힘 지도부도 총출동했지만 단식을 하다가 중단해서 지금 치료 중이던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 처음으로 막바지에 또 지원 유세에 나온 점도 눈길을 끌었는데 제가 이제 그날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이제 한마디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가 났다니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 대표 같은 경우에 뭐 단식 중이고 병원 입원 중이고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일반 당원들이 가서 뭐 접촉을 하거나 대중들이 있는 현장에 나오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떤 대중들이 모이는 장소에 나오는 점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심이 쏠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었군요. 당선이 확실해지자요. 이제 진교훈 후보가 곧바로 당선 소감 밝혔습니다. 어떤 얘기 나왔나요? 모범 답안이 나왔습니다.
이 승자들이 절대 해서 안 되는 말이 나 잘했어요가 그쵸. 아니죠. 예, 더군다나 구청장이면 국민들의 그럼요. 최전선 일꾼이기 때문에 낮은 자세로 주민들을 섬기는 구청장이 되겠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늘 귀 기울이면서 눈높이에 맞는 진짜 구청장이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 진짜 얽힌 에피소드가 있죠. 네. 진교훈이라는 이름을 후보 측에서 진짜 교훈. 그렇게 활용해서 캐치프레이즈를 그렇죠. 하셨군요. 노래도 이제 제가 선거가 끝났으니까 좀 소개해드리면 찐찐찐찐 아하. 뭐 이런 노래 뭐 진짜가 나타났다 이런 노래를 막 지지자들이 개사해서 불렀는데 어쨌든 진짜 구청장이 되겠다고 했는데 뭐 여든 야든 구청장에 당선되신 분들은 정말 정말 이렇게 서민들의 삶을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생각을 했고요. 또 강서의 발전 미래를 위해 부족하지만 노력하겠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빠르게 입장 내놓았습니다.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민심이 우리 쪽이었다 이런 말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권력자가 오만한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심판하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선거에 승리한 이후에 이 메시지를 굉장히 주의해서 내거든요. 그럼요. 진교훈 후보도 낮은 자세 이런 걸 강조했듯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겸허하게 그리고 이것은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위대한 승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국정심판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참 잘 보시면 민주당이 사실 지난 대선 지방선거에 패배했다가 이번에 이제 구청장 선거를 이기긴 했지만 규모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대선이라던가 지방선거에 패한 것에 비해서 좀 아쉽다라는 또 뭐 너무 자축할 수는 없다 이런 조심스러운 의견도 나오기 때문인지 뭐라고 했냐 한때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이 아니랬음 치열하지 못했음 여전히 부족함을 다시 한번 성찰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두 분이 혹시 사전에 써놓고 고친 게 좀 아닐까 고친 게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패배하고 나서의 메시지가 그렇게 주고받지 않아요. 늘 뭐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더 겸허하겠습니다인데 승리한 이후의 메시지는 바로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겸허하게 낮게가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모범답안 혹시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닐까 농담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평론가님께서도 거듭 강조해 주셨지만 이번 보궐선거 눈과 귀가 정말 한데 모여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아온 구청장 선거가 있었나 싶은데요. 그런 선거에서 이긴 만큼 민주당 사실 고무적이다, 신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밤부터 이제 SNS를 보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무슨 글을 올렸는지 지지자들은 무슨 글을 올렸는지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술 끊었다는 어떤 지지자는 오늘만큼은 술 한 잔 이런 분도 있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주변에 빵을 사줬다 뭐 이런 분도 있는데 그동안 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했었던 상황에서 한번 이제 역전극을 벌인 거죠. 일종의 굉장히 자축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역시 이 논평을 보면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승리다. 민생 파탄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하면서 너무 들뜬 모습은 좀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거 그냥 구청장 선거였어요. 앞서 말씀 주셨던 대선, 총선 이런 선거의 무게에 비해서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규모는 작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죠. 규모는 작은 그런 선거였는데 민주당은 이제 뭐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작동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지만 여전히 구청장 선거였다는 것은 달라질 부분이 없습니다. 이번 승리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의 입지 역시 공고해질지 이런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사법 리스크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비명계와의 갈등, 앞으로 내년 총선까지 풀어갈 과제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최근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주요한 걸 한번 짚어보면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정치적 위기에 놓였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법원에 출석을 했는데 영장이 기각이 됐죠. 그렇죠. 자, 여기서 한번 민주당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해왔고 더군다나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한 것을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라고 하면서 분위기가 살짝 바뀌었죠. 사실 살짝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중요한 선거에서 어쨌든 이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위치가 조금 공고해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비명계와의 공천 갈등 문제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만 제가 취재 현장에서 느낀 건 뭐였냐면은 비명이라고 불리는
의원들도 마지막에 유세현장에 많이 나오셨어요. 네. 그리고 전국에서 내년 총선을 준비 중인 뭐 비명, 친명 가릴 것 없이 제가 보기엔 뭐 웬만한 사람들은 선거 현장에 다 왔다 갔거든요. 네. 이 말은 뭐냐면 어쨌든 선거는 이길 것 같고 이 대표의 리더십이 당대로서의 위치가 조금 더 단단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입장도 살펴봐야죠. 김태우 후보는 어젯밤 개표가 약 70% 정도 진행된 시점에서 곧바로 패배를 인정하는 입장문을 전했습니다. 어떤 내용 담겨 있었나요? 예, 일단 지지해준 분들의 성원에 화답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패배를 인정을 했고요. 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앞으로 임하겠다. 또 강서구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지 하겠다. 그리고 패배자들이 꼭 내는 건 있거든요. 또 승자에게 축하의 인사를 그럼요, 건네기도 해야죠. 합니다. 그래서 진교훈 후보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고 강서구 발전 위해 민생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런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번 보궐선거요, 이 강서구청 자리가 전통적으로는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쉽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알고는 있었을 선거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정도까지의 표 차이, 10%대 후반 가까운 표 차이가 날 것은 예상하지 못했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내년 총선에 대해서는 좀 희망적인 그런 시각을 내보이기도 했었죠. 근데 이건 이제 김기현 대표의 개인 생각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의 많은 관계자들의 생각인지는 우리가 조금 분리해서 봐야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번 구청장 선거에 어쨌든 이렇게 많은 인사들이 몰려간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 총선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이제 김기현 대표로서는 내년 총선 암울하다 이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떤 어려운 험지였지만 열정을 쏟아주신 데 의미가 있다. 이제 우리가 왜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말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식의 뉘앙스를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 또 내년 총선 압승에 이번 선거에서 보여진 뭐 당원들이라던가 이런 부분의 열정이 큰 힘이 되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글쎄요. 지금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또 총선 준비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유세 현장부터 평론가는 정말 뜨거웠잖아요. 여당은 지도부는 물론 좀 중량감 있는 그런 인사들 전폭 지원에 나선 것도 사실인데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승리의 깃발까지는 꽂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김기현 대표 체제 이게 좀 타격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뭐 김기현 대표 체제 자체의 어떤 책임론 같은 게 불거질 여지도 있을까요, 평론가님? 제가 이제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 대부분 선거 패배 후에 당내에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를 이제 기자들이 많이 인터뷰를 하고 저도 좀 취재를 해봤는데 책임론이 지금 이미 불거지고 있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이제 구청장 선거인데 김기현 대표가 막 지도부 총동원을 하고 막 메모드급 선대위를 이렇게 해서 판을 너무 키웠다 이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김태우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난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으로 당선이 됐었는데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직을 상실했고 그래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이 후보를 다시 또 공천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지도부가 이번 선거에 책임이 있다라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목소리가 이미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선거의 하나로서 나는 당연히 총선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섣부를 수 있는데 어쨌든 위기다 이런 론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각이 되면서요. 비윤계 포용, 뭐 공천 혁신 등 일련의 개혁 요구도 거세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들려오던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거에 한번 패한다고 뭐 지도부가 항상 물러나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내년 총선이거든요. 현역 의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 신인들, 원외 지역위원장 최대 관심사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가서 총선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강하다면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텐데 이번 강서구청장 재보선 패배의 뭐 퍼센트 차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보니까 쉽지 않겠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새로운 얼굴을 내세우는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사실 대통령실의 경우 이번 선거 결과가 나오고 별다른 입장을 표현하지는 않은 거죠. 하지만 주의 깊게 보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평론가님. 예,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의 짧은 언론과의 어떤 말을 보면 정부는 어떠한 선거 결과든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라는 이제 원론적인 발언이 나왔고요.
이번에 예방 주사를 세게 맞으면서 좋은 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민심을 잘 헤아려서 더 잘하면 된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서 이겼다는 것은 정권에 대한 민심을 어쨌든 청와대도 유심히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신호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여러 가지를 대통령실에서 여론의 추이라든가 아마 나중에 이제 발표될 텐데 사전투표라든가 투표에서 세대별 누가 더 네. 투표를 많이 했는다 이런 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유심히 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잠시 또 다른 얘기 잠깐 같이 섞어서 좀 해보자면요. 지난주 인사청문회 사실 굉장히 뜨거웠죠. 고성이 오가기도 했고 국민분들 실망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가 검증의 자리가 됐어야 되는데 고성이 오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권과 여론의 부정적인 기류가 좀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숙고가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총선 전초전으로 지금 의미가 부각되고 있는 이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보고서 임명 여부를 좀 판단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들려왔었잖아요, 평론가님. 속보를 전해드리자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비공개로 열렸는데 일단은 대통령실에 사퇴를 권고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본인이 자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위해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기뿐이다라고 했는데 다만 어떤 불법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억울하다는 식으로 하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권이 패한 부분이 분명히 또 이런 기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김행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는 것으로 새로운 또 장관 후보자에 대한 또 인준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투표율도 좀 살펴볼게요. 이 투표율 그리고 어떤 세대층에서 누구 지지했는지를 보는 것 자체도 내년 총선에 대한 결과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최종 투표율은 48.7%입니다. 강서구 유권자 약 50만 명 중에 24만 3천여 명이 투표를 했는데요. 기초단체장 1명을 뽑는 평일 선거로서는 비교적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야 지지층 모두가 좀 결집을 한 선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런 거하고는 사실 관심 자체나 규모가 다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48.7%가 나왔다는 것은 예전에 비해서 높다 낮다를 넘어서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평일이었잖아요. 네, 평일이었어요. 평일날 이렇게 투표율이 나온 것도 굉장히 높다. 특히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가 나왔었죠. 22.4%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선거가 여야가 워낙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 각 지지층이 최대한 그래도 결집을 하면서 투표장에 나갔다고 볼 수 있는데 과거 선거 보면 여야 선거가 치열해도 한쪽에서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현상도 발견됐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어쨌든 굉장히 치열한 선거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표율이 높은 것에 더 고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가냐. 정권 심판론에 대한 열망이 높아서 이렇게 투표까지 많이 해주셔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대 투표율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뭐 강서구의 인구 비율도 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강서구가 여러 가지 개발 문제 때문에 또 일부에서는 좀 비판적인 기류도 있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세대가 어느 시간대에 많이 나왔고 또 어느 동에서 많이 나왔느냐 이런 걸 좀 복합적으로 만약 분석을 해본다면 조금 더 굉장히 정밀한 분석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틀어서 가장 높았던 사전투표율 22.64%였던 것과는 달리 최종 투표율은 50%에 미치지는 못한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평론가님 좀 보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수요일 날 하는 선거이다 보니 사전투표장에 미리 나갔던 유권자가 많을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단순 수치로 예전에 비해 높았다 나빴다 아니 제가 왜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하냐면은 서울시장 예를 들면 재보궐선거, 부산시장 재보궐선거하고 구청장 재보궐선거를 비교해서 누가 더 높았다 나빴다가 사실은 구청장 선거가 더 낮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럼에도 이 정도 나왔다는 것은 네. 상대적으로 그래도 투표율기가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저는 현장에서 사실은 이제 좀 번외인 얘기입니다만 네. 굉장히 주목한 부분은
청년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했는데 어쨌든 청년들이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성 정치인들은 지도부 오면 사진 잘 찍히는 자리에 맞을 것이더라고요. 이제 본인의 이제 선거운동 나중에 할 때 특히 만약 뭐 이길 경우에 대비해서 열심히 찍어 놓으시잖아요. 승리에 기여했다. 근데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거의 이제 출마를 하려는 분들 아니더라고요. 현장 가서 물어보니까. 그리고 참 이게 어른들이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 청년 선거운동자들은 카메라가 별로 없는 데가 다 가 있어요. 갔는데 굉장히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더라. 그래서 청년층이 선거에 무관심한 게 아니라 청년층이 가지고 있는 열기를 어른들이 못 담아낸다. 이런 마음도 들었고 또 카메라 없는 데서 뛰는 일꾼이 진짜 일꾼이란 말이 있거든요. 청년 여러분들에게 또 박수를 보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선거가 민심을 알아볼 수 있는 총선 6개월 전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임에는 분명했지만요. 이것이 전체 민심 반영했느냐, 내년 총선 결과 일치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평론가님, 앞으로 향후 총선까지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총선까지 6개월이면 판이 6번도 뒤집어질 수 있는 6번 시간이죠.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평론가님. 12번 할까요? 12번 할까요? 네. 자,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의 거친 문제,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혁신의 바람이 물지의 문제, 또 이재명 대표가 어떤 혁신과 어떤 통합의 방안을 내놓을지, 또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아직까지도 확정되지 않은 선거제와 관련된 여러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쟁의될지 변수가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지켜봐야겠고, 다만 여권 내에서는 어쨌든 민심과 같이 가야 된다라는 주장은 더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서 대통령실이 좀 어떤 내각을 교체하거나 이럴 때도 아마 좀 여권에서 나오는 이런 쓴소리를 들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네,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이 일꾼이 앞으로 어떻게 일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선거 끝나고 나면 그 이후의 구청장의 행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일하느냐니까 이 이후의 과정도 좀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동작을 하나 해도 될까요? 지켜보고 있다. 자, 유권자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라는 건 당선자든 패배자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던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도부 사실 늘 지켜야 되는 원칙입니다. 저도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법률쇼 두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2028년도 대입 개편안 발표, 기대와 우려 교차입니다. 교육부가 지난 10일 2028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 내놨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부터 국어, 수학, 탐구에 대한 선택 과목은 없애고요. 2025년부터 고교 내신을 5등급 상대평가로 개편하는 내용이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 골자인 셈인데요. 와, 이거 평론가님 또 바뀌었어요. 또 바뀌었어요. 제가 이 뉴스가 딱 뜨자마자 아이고 우리 학부모님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적용될 학년 학부모님들, 네. 그리고 새로운 제도가 처음으로 맡게 될 지금 중2 학생들, 네. 학부모님들 난리가 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교육부 설명을 들어보면 교육의 공정성이라든가 너무 치열한 입시 경쟁을 완화한다라고 취지는 좋은데 개인적으로 좀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차원에서 너무 자주 바뀌지 않았으면 생각이 있는데요. 어쨌든 내용을 한번 짚어보면 202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지금 중2가 네. 수능을 보게 된 시점부터 이것이 바뀝니다. 국어, 수학, 탐구의 선택 과목 없애고요. 네. 자, 고교 내신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간소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2028학년도 대학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이 중2면 네. 이 학생들이 2025학년도부터는 고1이 되니까 그쵸?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일단 시안이 발표됩니다. 네, 네. 그런 내용이고 사실 저도요 초등학교 아이를 키우고 있고 저도 이 대입 제도를 통해서 대학을 나온 사람임에도 평론에 제가 이걸 딱 듣고 든 생각이 헷갈려요. 어떤 부분이 바뀌었다는 건지 그래서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는 건 저도 딱 와닿지 않거든요. 일단 내신 너무 중요해요. 저 때도 내신 중요하다는 얘기 계속 있었는데 이거 좀 헷갈립니다. 현행 9등급 체계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다는 건데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9등급을 왜 5등급으로 바꿨냐 설명을 좀 들어보면 네.
9등급으로 쫙 세분화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변별력을 가리려는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평가하기가 얘는 1등급, 얘는 9등급 쉬운데 입시생들 입장에서는 상위 4%만 1등급입니다.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좀 완화해야 된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아무튼 반영이 됐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저출생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고 합니다. 학령 인구라고 하거든요. 네, 학령 인구. 아이가 없다 보니까 말하자면 대학 입시제도에 들어갈 학생들도 이미 지금 줄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적은 숫자 안에서 9등급을 나눈다? 경쟁이 더 치열해지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설명했습니다. 10,000명 중에 1등급부터 9등급으로 나눈다. 내가 1등급에 들어갈 확률, 2등급에 들어갈 확률이 조금 더 많겠죠. 퍼센테이지니까요. 근데 우리 학교의 학생이 100명인데 이 100명을 놓고 9등급으로 나겠다. 더 심화되고 정말 이게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9등급을 5등급으로 개편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의 골자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과거에는 뭔가 내신이나 수능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사실 나는 수능형이다. 나는 내신형이다. 그래서 내신에 집중해서 대학을 가고자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나는 수능에 집중하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이제 내신과 수능 어느 것 하나 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던데 이거는 좀 어떤 내용에서 비롯된 걸까요? 제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인터뷰 내용을 좀 꼼꼼하게 봤어요. 그런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선택 과목 없애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고1 때 상대적으로 쉬운 과목들을 열심히 공부하면 잘 되게 하려는 취지다라고 설명을 했었고 또 제가 이제 내신 등급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만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입시제도가 바뀌면 바뀌는 대로 학생들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대학 입시제도 자체가 치열한 이 상황에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곳이 더 편하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됩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발표가 되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저도요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문자가 막 왔는데 보니까 학원 설명회 오라는 문자가 벌써 발빠르게 오고 있더라고요. 왠지 가고 싶으셨죠? 그래서 지금 저도 안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뭐 2023. 근데 여기서도 주목할 점이요. 학원에서 문자 보냈다고 저희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사교육 시장이 더 발빠르게 이에 또 반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학부모, 학생 혼란스럽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중2 아마 학부모들이 가장 힘들지 않을까 그럼요. 싶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우리 아이 때부터 당장 적용이 된다라는 건데 지금 고교 학점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뭐 바뀌고 내신 상대평가도 되고 이게 공존하다 보니까 너무 혼란스럽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말씀해 주셨듯이 오히려 지금 학원가에서는 마케팅이 활기를 띠고 있고 학부모들이 언제 가면 돼요. 심지어 중1,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들도 불안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나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선생님들이 어떤 반응이실지가 사실 교육 현장에 직접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이 중요할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이번 개편 시안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신가요? 이게 이제 교원단체별로 약간의 입장차가 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의 입장문을 보면 일단 방향에는 공감한다는 거죠. 과도한 입시 경쟁을 덜어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한다. 그런데 내신 5등급제로 하면 오히려 변별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네. 원점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교사 노조의 경우에는 이게 수능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전히 크다. 그래서 수업을 유연하게 개설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정교조에서는 굉장히 비판적 입장이 나왔어요. 수능 비중 더 강화하면 수능에 유리한 특목고 특정 지역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을 독점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고요. 시민단체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는 오히려 내신 경쟁이 격화될 수 있다. 내신 사교육 기간도 고교 전 학년으로 연장될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번 개편안을 통해서 수능 난이도에는 변화가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평가가 받고 있나요? 저는 그런데 이제 이게 교육부의 설명이 곧 저의 입장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평가를 하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가 강조하는 부분을 보면 통합형 수능 과목 체계가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 쌓은 학생이면 오히려 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이게 선택 과목 없어지고 모든 수험생이 공통 과목 응시하게 되면 결국은 변별력이 어디서 나오냐?
수학, 국어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 이런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택 과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사회탐구, 과학탐구가 문과, 이과라고 표현을 하면 따로 마련되어 있었는데 그럼 모든 수험생이 공통 과목에 응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진짜 어떻게 보면 현재 사교육의 어떤 핵심으로 꼽히는 국어 과목이나 수학 과목에 쏠림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통합사회 통합학을 1학년 때 배워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1학년 때 열심히 공부하면 잘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건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다 뭐 크게 잘 변별 받겠지. 영어 잘 뱉지. 결국은 어려운 과목, 결국은 변별력이 되는 과목은 국어와 수학이 아니냐. 그러면 또 학생들 입장에서 이게 부담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국어, 수학, 사교육으로 몰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다음 내용도 굉장히 좀 우려 있게 보였습니다. 통합 수능으로 바뀌는 대신 심화 수학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해요. 이 내용부터 좀 평론가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심화 수학 영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수학도 어려운데 심화 수학이면 얼마나 저도요, 어려울까. 평론가님. 사실 저도요. 수학을 어려워하는 제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이 심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2 기하를 따로 해서 별도로 또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서 아주 어떤 수학의 고도의 문제를 내고 이것을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좋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입시제도랑 연관되어 있다 보니 입시 부담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공통 수학만 해서는 나중에 이공계의 대학을 진학한 이후에 이런 심화적인 수학을 배우고 오지 못한 고등학생들이 대학 수업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 부분은 10분 공감하지만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심화 수학 때문에 사교육이 더 심화되거나 수학에 올인한다는 얘기가 지금도 나오고 있거든요. 저한테도 초등학생 학부모인데도 영어도 필요 없다, 뭐 국어도 필요 없다, 결국 수학이더라 이런 얘기하시는 선배 어머님들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좀 공정하게 경쟁하고 부담을 덜어주면서 좀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인지 많은 분들의 좀 분석과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때 화두가 되었던 사교육 카르텔 방지 대책도 이번 개편 시안에 포함이 된 거죠. 우리나라 요즘 나오는 용어가 한자하고 영어하고 혼용이 돼 있어요. 그렇네요. 사교육 카르텔 방지. 자, 사교육 보통 입시 학원 또 출제자 간에 뭔가 카르텔 돈을 주고 문제를 거래한다던가 입시 방향을 알려주는 거 아니냐. 이것은 이제 보통 요즘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사실은 출제와 관련된 인물들과 사교육 업체가 왜 서로 만나서 거래를 할까요? 순수한 마음으로? 아니겠죠. 돈이 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추적하려고 하냐면요. 이 수능 출제 위원 검토위원회 과세 정보를 국세청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다랍니다. 그래서 자격 기준을 굉장히 강화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보면 이렇게 자진 신고서에 서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게 자진 신고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허위 신고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절차를 굉장히 강화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출제 5년간은 어떻게 하느냐? 수능, 모의평가 참여 경력을 이용한 사교육에서 영행위를 아예 금지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또 교육부안에 전담팀도 운영을 해서 입시 비리를 집중 점검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것이 어른들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피해잖아요. 결국은 돈으로 문제가 거래가 된다. 돈 있는 부모를 둔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입시 정보를 얻는 거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박탈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시의 공정성과는 분명히 연관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교육시장에서 이것만으로는 입시의 공정성이라던가 사교육 시장을 완화할 수 없기 때문에 좀 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도 나옵니다.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 저출생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 등 사회 변화에 맞춰서 미래형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대입제도 개편, 교육과정 개편, 불가피한 작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잦은 입시제도의 개편은 혼란만을 가져오고요. 교육열이 높고 경쟁이 치열한 이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학생 학부모에게 큰 부담을 주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은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오죽했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가 교육 문제라고 하겠습니까? 대부분이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 제도도 사실은 그동안 여러 번 변화가 있었죠. 예전에 예비교사와 대학별 본고사 체계가 있었는데 학력고사 체제로 1982년부터 1994년도까지 진행이 되다가 다시 대대적 개편, 이른바 수능 세대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능이 1994학년도 도입이 됐습니다. 당시의 내용을 보면은 사고력을 측정한다라고 강조를 했었는데 이게 또 뭐 97년도에 바뀌고 예전에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서 뭐 조금씩 계속 바뀌다가 이번에 이제 대대적인 개편안이 또 나온 건데요. 우리나라 국가교육위원회라고 있죠.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가 좀 이렇게 큰 틀을 놓고 마련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또 선거가 끝날 때마다 늘 시끄러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라던가 전문가들이 좀 교육의 백년지기를 세우는 차원에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교육정책을 한번 세우면 영원히 가는 게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 그렇죠. 시대에 따라서 또 요구하는 인재상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뭐 한 번 교육체계를 영원히 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만 이게 이제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의 본래 목적을 벗어난 과도한 입시에 몰인하게 하는 그런 현상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이 백년지대계잖아요. 이게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한데 이번 개편 시한 발표되자마자 벌써 강남 학원가가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평론가님.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입시학원 뭐 입시 설명회 한다고 뭐 플래카드 다 붙이고 붙어 있죠. 문자하고 난리가 났는데 여기에 맞춰서 학부모들도 불안하니까 당연하죠. 다 몰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입시 설명회 열풍이 다시 불고 있다. 올해 시험에 대한 입시 설명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2 2028년도 벌써부터 난리 났더라는 거예요. 전 좀 이게 좀 씁쓸한 뉴스인 것 같은데 어느 학원에서는 아래층에서는 중2를 위한 입시 설명회, 위에서는 이제 이거 만약에 떨어지면 그 다음에 새로운 수능 봐야 돼요. 재수하면 안 돼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하는 중3을 위한 입시 설명회가 동시에 열린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학부모들도 고통스럽지만 학생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교육당국에서도 이런 부분 좀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교과서로만 공부했습니다. 예습복습 철저히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입시 때 너무 불안하지 않는 공교육 제도가 좀 튼튼히 되도록 교육당국도 또 선생님들도 앞으로 이런 안이 확정되기까지 조언을 주시는 분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이 대입 개편안은요, 11월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서 연내 확정될 예정입니다. 교육계에서는 뭐 논술형, 서술형 문항 도입 등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만큼 조만간 다시 또 개편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바뀔까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 맞춰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이전의 교육 방식과는 전혀 다른 좀 획기적인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기 위한 그런 교육 과정을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생생법률쇼 이번 소식은요, 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 바로 세계 곳곳에서 비만약 열풍이 불고 있다는 얘기, 평론가님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비만 치료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왜 비만은 이제 치료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이제 뭐 식탐 같은 거 뭐 조절할 수 없다. 운동은 작심삼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주고받곤 하는데 일부 비만 치료제가 입소문을 타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제가 가볍게 웃으면서 얘기 드렸지만 웃을 일이 아닙니다. 남용의 위험성 그만큼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로 체중을 최대 2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놀라운 효능에 지금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맞아서 20%까지 감량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부작용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정상 체중인 사람이 맞았다가는 큰일 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 떠칠 수가 없거든요. 때 아닌 이 비만약에 대한 인기에 불을 지핀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일론 머스크예요. 일론 머스크 자체가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고 워낙 뭐 뉴스 메이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최근에 14kg을 감량을 했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키도 크고 체구도 큰데 14kg 감량해서 딱 나타나니까 트위터, 그러니까 X죠. X 사용자가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머스크가 나 적게 먹고 운동했어요. 이런 말 안 했다고 합니다. 단식했고 이거다. 위고비라고 했는데 위고비가 뭐냐면 다이어트 주사제입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 맞는데 배나 허벅지에 직접 주사를 하는 것이라고 네. 하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에 주사 한 번 맞아가지고 14kg 감량할 수 있다? 귀에 쏙 들어오겠죠. 맞고 그래서 싶죠. 일론 머스크의 이 반응 이후로 위고비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 또 있습니다. 킴 카다시안. 알죠. 이 모르는 분들이 없죠. 네, 그냥 셀럽이죠. 셀럽인데 킴 카다시안이 뭐 노래를 잘한다, 연기를 잘하는 거다라기보다는 마치 그림책이나 만화에 나오는 것 같은 몸매를 갖고 있는데 이 킴 카다시안이 위고비를 처방받아서 3주 만에 7.25kg을 감량했다. 마릴린 먼로의 옛 옷을 입었다라는 소문이 퍼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와 일론 머스크, 킴 카다시안 보니까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게 뭐 없어서 못 팔 정도다. 지금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근데 평론가님 월 4회 맞는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맞으니까 한 달에 4번 맞는 거잖아요. 네. 비용이 약 1,3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70만 원 가까이 하는 거니까 굉장히 고가임에도 지금 사실 없어서 못 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얘기만 들었을 때 그 효과가 엄청나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거 진짜 힘 안 들이고 적게 먹고 운동하라는 그 진리 같은 말과 달리 힘 안 들이고 살 뺄 수 있는 건가 싶지만 이런 일이 사실 우려스러운 점이 글로벌 제약회사에서도 점점 더 강력한 효과, 점점 더 부작용보다는 효과에 치중한 그런 신약 개발에 나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사람들이 아파서 돈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처럼 본인의 외모 또뭐 일부분은 다이어트 이제 건강의 이유도 있으니까요. 거기에 돈을 많이 쓰는 추세가 있다라면 제약회사로서는 치료를 위한 약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더 많은 일종의 소비를 하게 할 수 그렇죠. 있는 신성장 동력이라고 이 시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위고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주사 놓는 거거든요. 나 주사 무섭다는 네, 분들 맞아요.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 지금 제약회사들이 들고 있는 열풍은 먹는 약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마흔자로라는 약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해요. 원래는 제2형 당뇨병 치료제였었는데 이게 지금 비만약으로서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화이자 많이 들어보셨죠? 코로나19 화이자. 백신과 관련한 네. 화이자도 비만약 개발에 나섰다고 합니다. 다누클리프론이라고 하는데 하루 2번 먹는 알약으로 개방 중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근데 비만약을 통해서 비만 외에 다른 질병의 예방과 치료도 가능하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비만의 부작용이 많습니다. 뭐 당뇨와도 연관되어 있고요. 심혈관 질환, 뭐 혈관 질환과도 연관이 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위고비 같은 경우에도 이거 뭐 그냥 비만에만 좋은 게 아니라 즉 쉽게 말해서 살 빠지고 체중 줄이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요.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무려 5년간이나 지금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 보험이 적용되느냐 안 적용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보통 다이어트 보조제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보험이 안 적용되죠. 되죠. 안 되죠. 네. 보통 미용의 목적이라고 되는데 이게 심혈관 질환이다라고 하면 보험 보험이 급여의 되니까.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말 그대로 치료의 목적이 됐을 때 이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살 빠지는 게 아니라요. 당뇨에도 좋고요. 심혈관 질환에도 좋아요. 이런 임상 결과가 있습니다라고 지금 제약회사들이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이러한 비만약 열풍을 불면서요. 식품을 구매하는 패턴 또한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 거예요, 평론가님? 최근에 뭐 코카콜라 주가가 6개월간 15.7% 하락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꼭 이것만이라고 그렇죠, 보기는 그렇죠. 어렵겠습니다만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모건스탠이라던가 이런 데서 설문조사를 해봤다고 해요. 비만 치료제 투약자 300명을 대상으로 이 약을 투약한 후에 설탕, 지방 함량이 높은 과자, 음료, 제과류 소비를 줄였습니까? 했더니 3분의 1가량 줄였다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3분의 1가량이 줄였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75만 원 들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거나 이 다이어트 약을 맞고 있는데 콜라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들인 돈이 얼마인데. 그렇죠. 예, 뭐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어쨌든 이렇게 비만 치료제가 나오면 아, 나 약 먹었으니까 먹어도 돼 하고 마음껏 먹을 것 같지만 의외로 최근에 나온 이런 설문조사를 봤더니 오히려 안 먹더라. 그래서 장기적으로 하든 뭐 콜라라든가 쿠키 시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오히려 약을 믿고 더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양한 좀 시선이 존재하고 있을 텐데요. 이 비만약 약품을 당연히 우리나라도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기술력을 앞세워서요. 비만 치료제 개발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약회사 입장에서 이게 신성장 동력이라고 보고 있겠죠. 그래서 비만 치료제 개발에 굉장히 R&D 관련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고요. 지금 뭐 한미약품, 대원제약 이런 곳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주사 맞는 거 무섭고 또 뭐 알약도 어렵다면 패치라고 하잖아요. 왜 작은 바늘로 딱 붙여서 너무 아프지 않은 정도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만은 나쁜 그런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가 돼야 되지만 전 좀 걱정스러운 게 남용될 우려가 너무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왜 일명 환각을 유도하는 그런 비만 치료제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식욕 억제제 같은 부분이 문제가 된 적들이 있잖아요. 쉽게 살이 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평론가님 약이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들이 없나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미국 의학저널 미국 의학협회지에 캐나다와 이런 교수팀이 연구한 결과 실제로 실렸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이제 특정 지금 통용되고 있는 약품을 가지고 했겠죠. 그랬더니 복통 이런 문제가 있었고 메스꺼움 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위장질환 다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게 비만이 나이가 들수록 치료하기 어렵다는 분석은 뭐 많은 의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젊었을 때 뛰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신진 대사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약을 먹어야겠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도 네.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 제약회사들이 약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에 대한 연구도 그에 못지않게 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굳이 이 치료를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정말 미용 목적으로 더 마르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상 어떤 위해를 끼치는 건 아닌지도 좀 걱정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다이어트 하면 저는 이 말이 세트로 떠올라요. 요요. 다이어트 요요, 다이어트 요요가 인생의 굴레에서 매번 반복되는 그런 현상인데 지속적인 체중 감량도 가능하다고 지금 결과가 보고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기초대사량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왜 운동하는 건강하게 이제 운동하는 방식을 많이 홍보하는 사람들 보면 항상 근육량이 같이 나오거든요. 체중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근육량이 있어야지 여러 가지 기초대사량과 연구된다.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을 제가 좀 취재를 해봤더니 치료제만으로 체중량 감량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냐 근육이 손실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를 잘 봐야 된다라고 하고 또 식욕이 너무 억눌렸다가 폭발하면 그럼요. 말 그대로 이걸 억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너무 약에 의존하는 건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조언이 나옵니다. 결국 진리는 좀 적게 먹고 운동하는 게 정답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지울 수는 없는데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효과가 좋다고 해도 부작용이 그 효과에 못지않게 심하다면은 사실 좋은 약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식품의약품 FDA의 승인을 얻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는데 네. 아마 그런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또 이게 너무 약국이나 이런 데서 쉽게 통용되는 게 맞는가라는 좀 우려가 들거든요. 왜냐하면 다이어트는 건강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용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약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기술은 전문가가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회에 통용시키는 것은 결국은 국회, 정치의 역할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뭐 규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약 개발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되는지, 보험급여는 그럼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런 문제도 사실은 제도권에서 같이 맞물려서 논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약의 도움도 물론 받을 수 있겠지만요. 좀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운동해서 체중 관리하는 게 진리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부터 좀 열심히 해야겠어요. 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전혜연 평론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이 끝나도 상담 접수 계속되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생생법률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